5, 6 들어간 거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1이 나오거나 1이 안 나오거나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너무 자신 있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문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항 대립의 체계를 너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항 대립을 이렇게 변호하고 싶은 입장인데 그 이유는 사실 한 번 더 높게 생각하면은 이게 2분의 1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준을 잘못 1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그게 이항 대립의 파괴성으로 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항 대립으로서 또 한 차원의 높은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확률에서 뭐 n분의 1로 측정했을 때 n이 여러 범위가 있잖아요. n이 1에서 6까지 있다. 그러면 1분의 1이든지 6분의 1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n이 0이 아닌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n이 0이 돼버리면 그게 무한해지잖아요. 그리고 체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은 곧 기준이 없어진다는 말로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n분의 1이 n이 0일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항 대립 체계가 물론 파괴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n이 0으로 되는 그 무한성의 범위가 되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항 대립 체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체계가 없음에 따라서 오는 대립이 없는 그냥 무한한 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무한항의 논리 아닌 체계 없는 대립 없는 무한항으로서 이항 대립 체계를 반박할 수 있는지 이제 박진환 교수님께서 4개 항을 말씀하셨는데 4개 항은 흑과 백이 있으면 회색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회색이 과연 흑과 백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질문이 들어서 4개 항 역시 이항 대립 속에 갖춰진 한 가지일 뿐이지 그게 제한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네, 저 공이학번 국제문학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포스터 주제를 보면서 사실 그 막스 베버가 이 저술했던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 나왔던 구원과 구원받지 않음이라는 그 두 극단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깔뱅의 모습을 좀 봤었는데 사실 이게 그 자신의 생존 혹은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둘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참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지만 내가 이거 생존의 문제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구원 받았음이냐 안 받았음이냐라고 몰아갔을 때에는 그거 그냥 중간에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은 좀 뒤로 물러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건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장 첫 발을 내딛는 건 결국 두 항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너무 뒤로 물러선 설명이 아닌가. 어느 경험하고 긴장한다고 상황과 특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항 대립이라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통찰력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항 대립의 순간들이라든가 그런 가치 판단의 순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손하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말했던 사르트르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르트르는 또 그렇게 말을 했었죠. 문학가들은 모든 부정이 한거해야 된다고 그런 식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르트르도 어쨌거나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당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거기에 물론 주체가 많이 들어있긴 하나 과연 그렇게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 사르트르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일공학번 이재열입니다. 아까 손하철 교수님께서 원래 서양의 이항 대립 체계는 항상 불평등이나 어떤 가치 평가를 내재하고 있고 하셨고, 근데 그게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초월 신비의 영역을 사람이
자리를 대신하면서 지금처럼 그런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심각해지는 이양 대립 체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중세 때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이양 대립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때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라는 초월자를 믿고 전제해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마녀 사냥이라든가 분수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나는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그 기준을 다 없애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생각에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데리다가 아마 뭐 최근에 죽었으니까 컴퓨터로 글을 썼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과학기술의 그 무명의 이기들을 다 어느 정도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이양 대립 체계 전체를 완전히 다 허물자 라는 것이 해체주의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해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영으로 만들었다. 영으로 만들기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는 게. 그러나 과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그러니까 이양 대립체가 좋거나 안 좋거나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는 이양 대립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폭력성이 더 부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심퍼테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다 0이라고 했다. 라고 이제 윤리적 상대주의자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까 샤르트 얘기도 했는데 샤르트는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구분 자체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간다. 여기 세상에는 윤리적 기준이 있다는 사람과 없다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샤르트는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걔는 애시당초 옳다 그러다 말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왜 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디베이트가 되긴 하는 건데 저는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양 대립적이지 않게 그 질문을 맞기도 하고 약간 불공평하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건 받았냐 안 받았냐 그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영부에 올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건 어거스틴 옛날부터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했을 때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명부를 가지고 구원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 일어났던 폭력은 초월을 인정하고 있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교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욕심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이 신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놨을 때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근대가 중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근대는 구조적으로 신의 자리, 초월의 자리를 갖다 배제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중세에는 프랙티컬하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어떤 이론상에서는 그런 건 없지 않은가.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체계를 그 기존의 체계를 와해시킨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와해된 다음에 그 무의 체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체계가 있는 거죠. 체계의 공백 상태는 없습니다. 이 우주의 어느 곳에도 체계의 공백 상태는 없고 무질서라는 것은 없죠. 무질서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상태는 그 복잡성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복잡성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무질서다라고 그냥 함부로 붙여버린 거지.
무질서한 상태는 없습니다. 어떠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질서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무질서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붙여버린 겁니다. 질서가 없느냐.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그 자체가 저는 그 안에 정말 새로운 게 있는가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건 없거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체제에 반항적인 사람들은 고대부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스트라는 말 자체가 뭐 뒤에, 후에, 뭐 후기, 뭐 탈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탈출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상향으로 가자. 이 얼마나 이분법적인 사고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항상 권력을 낳거든요. 데리다가 그토록 싫어했던 권력이 결국 사실 고스란히 그 안에 다시 있어요. 그 폭력성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탈근대인데 우리말로 보통 탈근대라고 하는데 근대에서 탈출하자는 건데 근대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근대는 모든 적에 그 종합 선물 세트고 우리는 아주 순결한 그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어디라 할지언정 여전히 매우 근대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권력의 담지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지 않았겠는가. 차라리 그러느니 근대로서 근대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시도가 더 이성으로서 어떤 이성의 모순을 극복하는 게 더 아이디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나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을 부정함으로써 이성을 극복하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 항상 이성을 증명해 온 거죠. 조금 이제 시간도 조금 지날 거예요. 세안동대학교니까 해봐야 되는 질문을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근대 뭐 이렇게 해서 내리다 해서 이제 이양대립 얘기를 해왔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기독교가 어쨌든 이양대립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양대립 체계에 대해서 그게 뭐 근대적인 걸 말하든 아니면 좀 보편적인 걸 말하든 동양까지 포함하는 거든 아니든 간에 또 인식에 관한 거든 아니면 실천에 관한 거든 나누든 다 포함하든 간에 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양대립 체계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가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 좀 얘기를 시작하는 게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말문에다 쓴 대로 하면 그저 방법론으로서 이양대립 또는 이분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 전제로서 또는 존재론으로서 선과 악, 거룩한 것과 저주받을 것 이렇게 나누는 거. 글쎄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성인들의 그 삶의 방식이나 세상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이 이양대립 체계의 문제는 어떻게 의미지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여러분 앞에 던져봅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학생들이 얘기해도 좋고 혹시 뭐 제 질문에 별로 구애받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얘기는 털어놔야 되겠다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기탄 없이 좀. 저는 중원학교 국정하고 있고 주제를 선고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하나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이 들까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에 있는 우리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런 억압받는 혹은 약자고 사회 소수자를 위해서 자기가 틀린 걸 수도 있고 그 이양대립 자체가 온전히 옳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양대립적인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제 생각을 밝게 되었습니다.